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전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원주에서 좀 큰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몇 번 전해드렸던 아카데미와 관련된 소식이 이 일주일 사이에 조금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 아카데미 극장을 향한 어떤 이 원주시의 부정적인 기류가 점점 노골적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요새 좀 드는 네. 것 같아요. 일단은 인간 띠익기 챌린지가 있었잖아요. 이때 시민들이 이제 극장 좀 보존을 지지하면서 네네. 그 유리 거기 이제 시트지에다가 이제 좀 보존하자, 좀 지지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붙였는데 네네. 원주시에서 이제 그거를 일방적으로 떼고 거기에다 이제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네네. 흰 가림막을. 흰 천으로. 네. 근데 이게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네. 뭐 사전에 어떤 뭐 협의도 없었고 뭐 원주시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시 건데 뭘 협의를 하냐 뭐 이런 입장이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거기에 어떤 시민들의 메시지도 있었고 네네. 분명히 이 보존을 위해서 움직였던 이 시민들의 움직임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 네네. 가뜩이나 그 시가 지금 그 보존 추진을 비롯한 그런 시민들과 소통을 안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게 뭔가, 도발하는 느낌 그런 것도 아니 없지 않아 그것도 있고요. 인간 띠기 챌린지를 한 그 주. 그렇죠. 이제, 바로 네. 아주 신속하게 띠기 챌린지가 그 주 이제 지난주 수요일 그렇죠. 네, 진행되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갑자기 이제 저도 맞아요. 막 이렇게 단톡이나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해진 거는 흰천을 하고 있다. 아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위험 시설물 관련해서 이게 큰 현수막이 걸렸다. 그래서 뭐 저도 한편으로는 뭐 그래 뭐 시의 그런 입장이 달갑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뭐 시 입장에선 그래 뭐 위험 시설물 그거 관련해서 현수막 걸 수 있지. 거기까지 뭐 거기까지 오케이 해야긴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갑자기 금요일 날 흰 천을 가리기 시작했다. 뭐 이게 또 뭔가를 하는구나 그랬는데 저는 제가 가장 약간 화가 났던 순간은 그렇게 수요일 날 이제 인간 뛰기 챌린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메시지를 적었던 그 시트지를 그냥 다 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 스티커를.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흰 천을 가리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그 시민들의 이야기, 시민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들면서, 저는 그걸 그렇게 어떤 협의나 동의 없이 그냥 그걸 다 떼고 이랬던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는 특히 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쵸. 시에서는 네.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충분한 수기 과정을 거치겠다. 네네.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런 거를 지금 거의 이행을 하지 않고 말만 뭐 많죠. 하겠다 그쵸. 하겠다.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시민들의 어떤 이런 지지 메시지 이런 거는 또 아주 가차없이 떼버리는 네네. 이런 모습, 상반된 모습이 아주 상징적이고 징후적이다라는 네네. 느낌을 좀 줬던 것 같고요. 원주시는 뭐 지저분해서 정리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입장을 이제 언론을 통해 밝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더 흉물스러워진 느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납득도 안 됩니다. 지저분해서 정리했다. 이 지저분해서 정리했다. 이 지저분해서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라는 말이 나올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희가 또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뭐 시에 계속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뭐 몇 차례 시정질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이런 공론의 과정 아니면 수기의 과정에 이제 그러면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원주 아는 척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시민들의 직접적인 요구가 담긴 시정 정책 토론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됐었죠. 네, 이제 화요일에 청구를 했는데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원주시에서는 어쨌든 이제 선거권자 200명이어야 되는데 선거권자가 확실한지 이 서명을 한 사람 250명이 서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선거권자인지가 좀 불분명하다. 여기 담긴 정보만으로는 그래서 확실하게 선거권자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담아서 다시 제출하라. 보완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죠. 네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필요하다면 그런 건 해야겠지만 괜한 또 트집 잡기가 아니기를 그동안 시가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우려가 될 수밖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시간을 끌려는 거 아니냐. 이게 조례에 따르면은 사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 달 안에 이 토론에 응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네. 시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응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뭔가 계속 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면은 뭐 어쨌든 보완 요청했으니까 그 보완이 네. 되면은 당연히 또 접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토론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그 토론 청구서를 거의 하자마자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또 그렇죠.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됐잖아요. 기다렸다는 듯이 네네. 배포했습니다. 요즘에 이 원주시 문화예술가가 정말 신속해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 네. 이 정도인가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미리 이런 시정 청구 요청서는 공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미리 확인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게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었을 텐데,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거 토론을 요청할 거다라는 것들도 사전에 이제 서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은 이걸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미리 만약에 사전에 서로 공유가 되거나 협의가 됐다면은 이런 시행착오를 또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이 청구인들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사전에 이게 조례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완 요청이긴 한데 이렇게 좀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씨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하여간 네. 분위기가 굉장히 최근에 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보면 또 조성하려는 듯한 모습도 있고요. 그 상인들이나 그쪽 주민들을 네네. 대상으로 철거하는 쪽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식의 여론전을 펼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굉장히 네. 좀 급박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앞으로도 계속 이 소식은 조금 더 뭐 구체적인 소식이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의 소식들로 원자는 척에서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뭐 이 얘기를 또 더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또 지난주 있었던 다양한 원주의 소식들 그리고 또 대신 전해드립니다까지 해서 원주통신과 대신 전해드립니다로 저희 원자는 척 63회 1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이번 원주통신은 또 어떤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국인 씨 원광수 시장 잘하고 있습니까? 원광시장이요? 네. 그럼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 하는데 잘하냐 이거냐, 잘하고 있느냐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주 시민들은 이제 원광수장이 잘하고 있다고 46%가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시정 수행 지지율이 지금 46%로 나타난 건데요. 네. 원주신문이 창간 9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만 18세 이상 원주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광수 시장이 잘하고 있다가 46.3%, 잘못하고 있다가 38.8%로요. 긍정 응답이 7.5%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시정을 평가하고 있는 셈이죠. 네네. 세부적으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지도가 꽤 높게 나왔어요. 남성이 50대 37, 긍정이 더 많이 나왔는데 네네. 여성은 42.8 대 40.4, 거의 박빙이에요. 사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한동안 남성이 좀 이제 보수 성향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좀 높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이대남 그런 게 반영된 건가? 뭐 그런 저희가 좀 어설픈 추론을 한번 해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갑 지역구가 있고 또 을 지역구가 있죠. 갑 지역구가 을 지역구보다 약간 지지도가 높게 나왔어요. 47.4 대 38.4인데 갑 지역구가 네네. 을 지역구는 45.2 대 39.2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갑 지역구에는 이제 원도심이 있죠. 원도심에는 이제 보수 성향 고령층 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남성 여성보다도 뭐 이렇게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그렇죠. 요거는 정말 박빙이에요. 사실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갑 지역구가 을 지역구는. 굳이 한번 따져보면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네네. 연령별로는 이제 역시 60대 이상에서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40대를 중심으로는 강한 이제 비토 정서가 느껴졌는데요. 단적으로 보면은 갑 지역구에서 이제 60대 이상은 잘하고 있다가 60.6%, 잘못하고 있다가 24.6%, 36%
차이가 나요. 와, 잘하고 60%. 네. 네, 엄청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군요. 그리고 네. 을지역구는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잘하고 있다가 60%, 잘못하고 있다가 22%로 38%나 포인트 더 네네.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40대를 볼까요? 40대는 갑지역구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50.4%, 잘하고 있다가 35%로 거의 15.4%포인트 잘못하고 있다. 부정응답이 더 높게 나왔는데 네네. 을지역구로 가면은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58.8%, 잘하고 있다가 27.9%로 30.9%포인트 부정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대는 거의 뭐 60대와는 천양지차의 지금 여론을 아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갑을이 더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제 을지역구 같은 경우는 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어떤 40대 또 어떤 이 민주당 성향 또 반 어떤 국민의힘 성향의 어떤 유권자들이 좀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게 아닐까. 네. 저 혼자 한번 뇌피셜을 불러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원광수 시장이 그러면은 좀 어떤 점을 잘하고 있는지 한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특별한 문제 없이 무난해서 13.3% 나왔습니다. 역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뭘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잖아요. 그다음으로 11.1%는 열심히 노력해서 읽고 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데 뭐 이런 거는 또 뭐 연말이나 연초 그리고 취임 초 때 또 동마다 순방을 또 다니시기도 그렇죠.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이래저래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본인의 의견을 내세우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많은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게 아닐까. 그렇죠. 이 두 개가 가장 응답이 높았다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5% 미만인데 나머지 의견들은 전반적으로 잘해서가 하나 또 있고요. 이전 시장보다 나아서 또 도시정비, 교통 등 인프라 정비를 잘해서 공약을 잘 이행해서 서민정책, 복지정책을 잘해서 소통을 잘해서 공정하고 도덕적이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기업 유치를 잘해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뭘 했다 이런 느낌의 응답이 높게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아무튼 잘한다.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간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약간 질문도 이렇게 엄청 구체적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조금 더 전반적인 그런 경향 아니면 그런 것들을 물어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마 이게 이따가 나오겠지만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응답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류를 했을 거예요. 조사 기관에서. 어쨌든 뭐 대체적으로 나온 거는 이런 느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뭐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뭘 뽑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정말 엄밀히 얘기해서는 아직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뭐 6개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6개월이 또 본인이 예산을 수립하고 막 사업을 시행하고 그런 해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결점이 없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 지지율이 뭐 아주 낮게 나올 일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는 약간 조금 좀 특이했던 게 서민정책, 복지정책을 잘해서 여기 근데 또 저희가 지난번에 뭐 재판 때 전해드렸지만 굳이 서민정책 이런 거 한 거 아니다. 안 해도 사람들은 인식하는군요. 2.9% 그리고 또 약간 공정하고 도덕적이어서도 응답이 나왔다는 게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요. 약간 그래도 약간 이런 게 좀 이게 결백하다. 시장님은 뭐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응답이 아닐까.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원광수 시장이 어떤 점을 잘못하고 있는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는요. 먼저 17.2%가 성과나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을 누구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뭘 많이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아직까지 보여주는 게 없다. 뭐 이런 말만 앞선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제가 혼자 추론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많이 나왔던 게 12.5%는 사법 리스크, 비리 문제, 구설수가 많아서 이게 워낙 또 화두였기 때문에 원광수 시장 또 재판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한 5.3%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나왔고, 그다음에 5% 미만의 이제 응답으로는 서민 정책, 복지 정책을 못해서 완전히 이제 거울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나왔죠. 그다음에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이전 시장 사업 지우기에만 몰두해서 경제 정책을 잘 못해서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정책 비전이 없어서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좀 구체적인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 부정응답에서 사법 리스크 이게 의외로 또 큰 비중 12.5% 나왔다는 게 좀 인상적인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원광수 시장님
그래서 46% 정도. 그러니까요. 나쁘지 네. 않은 지지율입니다. 네네. 이제 뒤에 또 소개해드릴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지지율에 비하면 상당히 또 높게 나오는 그래요. 거거든요. 이게 또 비교 네. 의의가 더 있군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잠깐 이제 또 하나 살펴보는 게 이번에 원주신문에서 또 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게 또 국회의원 지지도 원주시를 이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제 네네. 갑에는 박정하 국민의 의원이고요. 의뢰는 이제 송기현 민주당 의원이죠. 모두 긍정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갑 지역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박정하 의원은요, 잘하고 있다가 46.3%, 잘못하고 있다가 25.9%로 긍정 평가가 20.4% 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을 지역구 5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송기현 의원은 잘하고 있다가 45.3%, 잘못하고 있다 29%로 긍정 평가가 16.3%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근데 이게 둘 다 이제 긍정 응답이 높긴 했는데 모름 또는 응답 거절이 각각 26%와 22.2%로 그러니까 잘 모른다, 의원들이 뭘 하는지, 또는 무관심한 사람이 좀 적자는 느낌이에요. 이게 원광수 시장 조사에서는 같은 응답이 11.2%와 12.3%, 그러니까 10% 초반대였는데 네네. 국회의원들은 20% 중반대, 초반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이런 평가는 쉽지가 않다. 네.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당장 우리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동네와 관련한 어떤 현안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뭐 그래도 단위가 좀 작다고 하더라도 원주 단위 뭐의 뭐 국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한 큰 굵직한 사업 아니면은 뭐 되게 막 지역구에 엄청 집중하기보다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부분이 더 국회의원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중앙 뉴스 안 나오면 사실 그렇죠. 사실 뭐 박정하 의원은 지금 뭐 당 대변인도 했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그래도 좀 있고 송기현 의원도 사실 뭐 나름 그래도 중용을 받고 내에서는 그러나 뭐 사실 이번 정부에서는 뭐 강릉의 이제 권성동 의원 정도 아니면은 사실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관심 갖기 어렵다. 그런 느낌. 적어도 KTX 정도는 건드려야. 그 운행 시간이나 이런 운행 배차 시간 이런 거 조정할 수 있어야. 이게 참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두 의원은 어쨌든 지지도가 높게 나타. 맞아요. 이게 뭐 거의 현수막으로만 뵀죠, 거의. 그렇죠. 명절 때 이렇게 현수막으로 반갑게 인사를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가끔 뭐 무슨 그런 중앙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현수막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그렇죠. 뭐 해냈다 뭐 이런 걸려 있는 걸 제외하고서는 네. 아마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국회의원들은 그냥 뭐 잘하고 있다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못하는 게 없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도지사 지지도도 물어봤는데요. 이번 조사 때 굉장히 많은 한 번 하는 거 화끈하게 그렇죠. 해보는 거죠.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평가가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났다.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가 55.6%, 잘하고 있다가 36.9%로요. 부정평가가 18.7%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이제 3일에 한국갤럽 전국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36%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걸 보면 원주 여론과 전국 여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원주에 사는 이제 60대 이상에서의 지지율은 66%로 굳건하다. 이 36%를 지탱해주고 계시는 분들이군요. 아주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의 김진태 도지사 좀 미안한 일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또 이제 사과할 일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던 우리 김진태 도지사 역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 지사가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가 50.5%, 잘하고 있다가 36.2%로요. 부정평가가 14.3%포인트 높았습니다. 만 18세부터 50대 모두 부정평가 줄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 부정평가를 했다는 건데요. 특히 40대는요. 갑지역구에서 긍정평가가 19.6%, 그리고 부정평가가 66.9%, 또 을지역구에서는 긍정평가 14.3%, 그리고 부정평가 78%로 윤 대통령보다 김진태 도지사의 지지율이 더 낮게 나왔습니다. 거의 이 정도 정서 아닙니까? 이거는 반 김진태 정서가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야, 14%는 진짜 그렇죠. 정말 싫다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60대 이상에서는 긍정 부정 응답이 갑지역구는 58.8% 대 23.3%, 을지역구는 63.7% 대 27%로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는 원광수 시장이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김진태 도지사가 됐든 거의 60%대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래도 약간 갑지역구 응답이 60%가 안 된 거는 이것도 어쨌든
김진태 도지사에 대한 평가는 조금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는 네. 약간 낮게 나온 게 아닐까. 아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또 김진태 도지사 지지율은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광수 시장은 그래도 이 둘에 비하면 긍정평가가 훨씬 높게 나오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시민들이 그래도 원광수 시장이 괜찮다, 잘하고 있다 대체로 그렇게 좀 보고 있다. 네네. 이번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당 지지도와 내년 총선 투표 의중을 물어봤다는데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4%포인트 차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 39.7%, 더불어민주당이 38.3%로 국민의힘이 살짝 높게 나온 거죠. 그러게요. 아마 뭐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역시 이제 강원 정치 1번지 다운 치열한 어떤 그러니까요. 전국 판세와 다르지가 않다. 전국적으로도 물론 요새 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네.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원주가 또 젊은 인구 비율도 높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다른 강원도 지역에 비교했을 때 특히 2010년대 후반부터는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또 완성되면서 네네. 더더욱이 표심이 좀 더 중도적으로 좀 바뀌지 않았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이게 선거 결과가 끝까지 모른다. 맞아요. 네. 대표 90%까지도 추박빙 접죠.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자, 지역구별로 살펴보면 갑 지역구는 국민의힘 40.2%, 민주당 35.2%로 역시 보수 성향이 강한 곳답게 국민의힘이 그래서 한 5% 정도, 네네. 5%포인트 정도 앞선 걸로 나왔고, 반면에 이제 혁신도시가 있는 상대적으로 좀 진보 성향이 있는 을 지역구는 국민의힘 39.1%, 민주당 41.5%로 민주당이 또 앞선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건 네. 또 더 퍼센트 차이가 작네요. 아, 그렇죠. 네. 확실히 두 지역구의 성향이 좀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밖에 정의당은 2%, 그 외 정당은 0.8%, 지지한 정당이 없다는 16.6%가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잡느냐. 그렇죠. 특히 16.6%. 원주에선 중요하겠네요. 네, 네. 맞아요. 또 내년 총선 앞두고 또 치열한 어떤 표 쟁탈전이 벌어질 것 같고요. 네네. 또 내년 총선을 두고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팽팽히 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정부 견제론이죠. 네네. 45.5%가 나왔고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 정부 지원론은 43.6%로 정부 견제론이 1.9%포인트 차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역시 오차 범위 내 어떻게 보면 접전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네. 갑 지역구는 지원론이 견제론보다 1%포인트 높았습니다. 44.4 대 43.4. 네. 그리고 을 지역구는 견제론이 지원론보다 5.2%포인트 높았다. 47.8 대 42.6. 그러니까 결국 뭐 을 지역구는 대체로 그래도 야당 성향 좀 이런 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데 갑 지역구는 접전이다. 이런 걸 봤을 때 역시 갑 지역구가 늘 접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뭐 20대 총선 때도 그랬고 21대 총선도 생각보다는 뭐 표체가 안 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까지 이 민심을 알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뭐 정치적인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지지도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현안을 또 물어보게 되는데 바로 이제 원일로 평원로 양방통행 전환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요거 어떻게 생각하냐 봤더니 반대가 61.3%, 또 찬성이 30.5%로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어요. 네네. 성별, 연령, 지역구, 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반대 이유를 보면은 가장 많은 의견이 23.1%가 지금이 좋아서, 지금이 더 편해서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22.8%가 통행량이 늘어나 교통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교통체증이 될 것 같아서를 꼽았고, 11.1%는 예산이 낭비되어서, 그 다음으로는 뭐 일방통행 후 교통이 더 원활해져서, 뭐 양방향으로 하면 도로폭이 좋아져 복잡해져서, 뭐 일방통행이 익숙해져서, 하여간 뭐 이런 거 많이 꼽았습니다. 하여간 뭐 교통이 더 복잡해질 거고, 네네. 지금이 더 좋다 하여간 이런 의견을 다들 많이 꼽아줬다는 거죠. 네네네. 찬성 이후로는 27.3%가 양방향이 운전하기 더 편해서, 18.3%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15.4%가 지금보다 교통이 덜 혼잡해질 것 같아서 뭐 이런 걸 꼽았는데 글쎄요. 물론 이게 언론에 보도된 어떤 이 양방통행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주된 의견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게 했는데 뭐 저희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맞나 싶어요. 상권 활성화가 과연 양방통행을 한다고 그쵸. 되느냐, 교통이 더 과연 원활해질 것이냐, 뭐 이런 건 따져봐야겠죠.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는 안 바꾸는 게 낫다. 지금이 낫다. 그렇게 한 거고요. 특히 이제 원일로와 평원로가 있는 제3, 4선거구를 봤을 때 여기에는 이제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태장 1, 2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이 포함돼 있죠. 네네. 여기 주민들의 의견을 봤을 때
여기조차도 반대가 60.8%, 찬성이 32.5%로 반대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이곳에 사는 주민들, 상인들 의견은 과연 일치된 것인가? 이것도 의문이 좀 들어요. 어쨌든 뭐 원광수 시장에서는 용역도 해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여론을 보고 이 돈을 들여서 이걸 추진하는지는 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의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정말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소수의 의견이 얼마나 귀중하게 반영이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현안으로 이걸 물어보긴 했는데 뭐 하는 김에 우리 아카데미 극장 재생 사업도 한번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뭐 사실 원주신문은 별로 이렇게 보조원을 그렇게 또 지지하는 논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유로 또 안 하지 않았을까. 네. 양방통행전화는 또 비판적으로 좀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자, 그 다음으로는 뭐 경제 활성화 대책, 또 원주의 개선 사항, 또 역점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 이런 걸 물어봤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가 30.6%로 가장 많았고요.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가 23.9%, 원주 사랑 상품권 발행액 및 할인율 상향이 11.3% 뭐 이렇게 나타났으면 또 뭐 지역문화 스포츠 행사 활성화, 제세 공과금 부담 완화, 상가 밀집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순으로 이제 많이 뽑았는데요. 뭐 원주시도 이런 걸 이제 또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네네. 뭐 실제로 아마 이게 이 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원주사랑 상품권 뭐 할인율은 상향이 됐잖아요. 또. 그렇죠. 네네. 네. 그런 부분 또 잘 반영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는요. 좋은 일자리 부족이 역시 40.3%로 거의 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인프라 부족이 16.9%, 도심 교통 불편이 10.3%,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 장기 비전 부족, 학연 중심의 끼리끼리 문화, 의사결정 구조의 편협성 이런 것도 좀 나왔습니다. 역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원주 공론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의사결정 구조의 편협성, 뭐 끼리끼리 문화, 뭐 이런 거 이해관계 대립. 이게 확실히 뭐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수도권에서의 조사에서 막 이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았을 텐데 확실히 또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학연 중심의 끼리끼리 문화 이런 게 응답이 실제로 아니 뭐 이게 정치권도 뭐 어디 고등학교 출신이냐 뭐 이런 걸 또 따지니까 또 시민들한테 또 이제 아마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리 지역에 뿌리 깊게 내린 문화이냐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6.8%가 그렇게 꼽아주셨었고요. 자, 그리고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는 GTX A 노선 원주 연장이 24% 가장 많이 나왔고, 반도체 공장 유치가 20.4%, 혁신도시 기업도시 활성화 17.4%, 도농 및 신구도심 균형 발전, 또 흥업면, 지정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불온 일반 산업단지 조성, 문막 앞들 도시개발 사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늘 전해드리고 있는 현안들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되게 뭐 중앙의 이슈에도 계속 노출이 되는 이슈다 보니까 뭐 GTX라든지 반도체 공장 유치 이런 것들은 또 익히 들어오셨던 거기 때문에 또 이렇게 높은 응답을 해주셨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번 여론조사 개요를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갤럽 조사연구소가 원주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7일, 28일 이틀간 인구 비례에 따라 통신사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요 진행을 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원주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최대 허용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9.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놀랐어요. 원주신문이 이 한국갤럽에 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꽤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한국에 있는 여론조사 업체 중에서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맡겨서 했다는 게 돈 좀 썼구나. 창간 9주년을 맞아서. 뭐 창간 9주년 축하드리고 일단은. 아니 근데 약간 저는 특이했던 게 보통 이런 건 한 10년 주기로 하거든요. 약간. 그렇죠. 보통 이렇게 큰 단위로 들어가는 조사잖아요. 이거는 진짜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10년 주기를 하는데 이게 9주년 기념으로 했다라는 게 보통 이런 거 뭐 하더라도 선거 앞두고 하거나 뭐 또 특히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기에 근데 9주년을 맞아서 또 이렇게 했다는 게 뭐 어쨌든 저희 덕분에 또 좋은 정보를 또 많이 알게 돼서
근데 또 이게 또 네. 어떤 의미에서 선제적으로 한 의미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뭐 그런 할 만한 시기에는 뭐 웬만한 언론 기관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더 이런 주목도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저희가 또 원주신문이 조사를 의뢰해서 이렇게 보도해준 덕에 또 인용 보도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그래도 이 원래 조사하신 조사를 의뢰한 원주신문 또 조회수도 좀 높여주실게요. 네네. 원주신문 들어가셔서 네. 더 자세히 또 기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네, 더 저희가 자세한 뭐 내용 나와 이렇게 있으니까. 말로는 설명드렸지만 그래도 텍스트로 보면 더 이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또 이 자세한 내용은 원주신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다음은 중앙시장 마침내 복구될까? 인데요. 네. 우리 원주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2019년 1월 2일 새해 벽두부터 큰 화재가 나서 그렇죠. 네. 당시에 점포 40개 동이 전소하는 참화가 벌어졌었습니다. 네네. 그때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중앙뉴스에도 나오고. 그렇죠. 네. 이제 원주 시민들이라면 참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상인 피해가 막심했던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뜩이나 침체했던 원도심의 상권이 더 악화되는 지금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특히 이쪽 그 전소된 그쪽이 또 자유시장이랑 중앙시장 사이에 있는 그쪽이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곳에 있는 그 위치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약간 계속 그 원래는 전소된 형태로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렇게 뭐 그 가림막으로 막긴 했는데 그 가림막으로 막은 것도 약간 흉물스러웠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어떻게 네네. 그 4년이 흘렀지만 복구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화점이었던 나동은 지금 파란 천막으로 뒤덮여 있죠. 뭐 가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상태인지. 사실상 방치된 터라 화재의 참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동 점포 87개 가 직접적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아직도 점포 40개는 운영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모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복구가 안 되냐. 4년이 지났는데. 역시 비용 탓입니다. 지원방송이 2월 26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예상 리모델링 비용이 44억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되는데 점포당 1억 원이 넘는 보상비가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전면 재건축을 하더라도요. 운영 중인 점포가 지금 40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영업 중단했던 또 보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또 걸려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 또 점포 소유주들 간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이런 의견이 좀 엇갈리면서 협의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화재 이후에 나동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서 지금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수 보강 또는 뭐 재축 또는 재건축 뭐 LH 참여 이런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뭐 비용이라든지 사업성 문제라든지 점포 소유주들 간의 의견 차이로 번번이 지금 계속 무산되니까 그렇게 4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렇죠. 이게 계속 미뤄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언제쯤 해결이 될까 싶었는데 최근에 원주시와 중앙시장 화재 복구 추진위원회가 좀 해법을 하나 찾았다고 합니다. 보도가 나왔는데요. 나동 2층 상가를 원주시가 매입해 리모델링을 하고요. 1층은 각자 리모델링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 강원일보 보도를 보면 건물 전체 리모델링 아마도 1층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요걸 이제 시와 점포 소유주들이 함께하는 방식이라 보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층은 일단 매입하는 건 맞고 네네. 1층은 뭐 시와 점포 소유주들이 같이 하든 아니면 뭐 점포 소유주들이 각자 하든. 네. 어쨌든 핵심은 2층은 매입하는 거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원주시는 매입한 2층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2층 점포가 약 150여 칸 정도 됩니다. 점포당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이제 뭐 이런 걸 잡으면 매입 비용을 잡으면 전체 매입 예산은 15억 원 정도로 지금 원주시는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물론 2층의 점포가 다 전소되긴 했지만 점포당 매입 예산을 너무 작게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협의 과정에서 또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뭐 원주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강원일보가 6일 보도를 한 걸 보면요. 백귀현 원주 중앙시장 번영회장은 상인들끼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터라 시의 2층 매입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같은 보도에서 원도심 활성화와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위해 나동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상인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번에는 복구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을 복구할 모처럼의 기회,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원주시와 번영회 또 복구 추진위는 현재 2층 점포 소유주 40여 명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병철 경제국장님.
이분 이름은 볼 때마다 상당히 아주 네, 저희가 뭐 경제에 아주 네. 특화된 분 같은 이병철 경제국장은 화재 복구 추진위원회랑 같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씀. 역시 비용이 네. 매입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냐 네네. 이걸 가지고 이제 점포 소유주들과 아마 협의가 또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잡았을 때 15억인데 이게 협의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임대 비용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소유주들 측면에서는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또 숙제예요, 정말. 어쨌든 원도심이 활성화하려면 사실 뭐 양방통행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런 거고 뭐 근본적으로는 중앙시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네. 미로 시장도 어쨌든 우리가 뭐 문제가 있다 여기도 뭐 여러 문제가 있다고 뭐 지적은 합니다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사례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미로 시장만큼 성공한 청년몰도 드물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뭐 기존에 있던 상인분들이 나가시고 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그것이 엄청나게 활성화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남아있는 점포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나동 화재 발생 전까지는 이제 그래도 정말 활성화되고 네네. 나동 화재로 좀 또 주춤한 상황이 돼버렸죠. 어떻게 보면 잘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이 시장이.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걸 다시 한 번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 극장도 많이 얘기를 하고 또 중앙동 문화공유 플랫폼도 이제 할 예정이잖아요. 예정인데 이런 거에 연계도 결국 중앙시장이 잘 돼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가 뭐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경동시장 서울 경동시장에도 시장 내에 이제 옛 극장을 리모델링해서 스타벅스를 지어가지고 전국적인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례처럼 전통시장을 결국 활용해서 뭔가 또 새로운 가치, 문화적 가치, 또 상권 활성화를 또 이룩하는 것이 요즘에 또 트렌드이기 때문에 원주시도 그게 되려면 결국 중앙시장을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이런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경동시장 자체가 어떤 그 스타벅스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 효과를 같이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시장도 뭐 도시재생 지원 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그 아케이드도 새롭게 정비를 하고 어쨌든 그런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그 다른 곳은 다 정비되고 있는데 이제 나동은 계속 그 상태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픈 이처럼 계속 남아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지금 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새롭게 조금 더 갖고 가고 있는 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마지막 기회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기의 발판이 좀 마련되길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마지막으로는 대학 신입생 충원 선방했지만 점점점인데요. 네네.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지방대 위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맨날 그쵸. 듣는 소식이라 지겨우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새는 뭐 사실 수도권 대학도 위기라는 말. 맞아요. 네. 지방대에 비하면 엄살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주시 대학들도 이게 좀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올해 신입생 최종 등록률에서 의외로 선방했다. 그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강원일보가 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상지대가 작년에 70%였습니다. 신입생 등록률. 이래서 이거 망했다, 큰일 났다. 맞아요. 작년에 특히 더 엄청 심각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 86%로 뻥충 뛰었다. 네네. 그리고 한라대 작년 59%였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큰 위기였는데 올해 73%. 제법 또 올랐다. 강릉 원주대도 여긴 국립대니까 이제 99%로 0.5%포인트 반등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근데 원론 보도만 봤을 때 원주 캠퍼스만 따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통합이다 보니까 아마 전체 캠퍼스를 합한 거일 텐데 어쨌든 뭐 반등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등한 이유로는 이제 원주, 춘천 등 이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 이번에 대체로 좀 등록률이 상승했다. 영동 지역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분석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연세대 미래 캠퍼스는 99.8%에서 17일 기준으로는 98.5%로 소폭 하락했고요. 경동대도 이제 98.1%에서 97.9%로 약간 낮아졌다고 합니다. 여기도 역시 원주 문막 메디컬 캠퍼스만 따로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살짝 낮아졌다. 경동대도. 근데 막 낮아진 곳들도 다 90한 8, 5% 그렇죠. 여기는 아직 여유가 있어요. 아니 상지대 한라대 여기는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빵꾸가 얼마나 나는 건데. 그러니까요. 아니 한라대 수치 보십시오. 작년에 59%였습니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엄청 올랐는데 그래도 70%대예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원주에서 가장 위기에 놓여 있던 두 대학이 이번엔 그래도 그나마 좀 선전했다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네네.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어쨌든 당장 한숨 돌렸다고 하나 뭐 역시 말씀처럼 좋아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여전히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록률 탓에 운영과 또 재정 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이제 등록금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계속 재정에는 빵꾸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수도권에 인접한 대학으로 이번에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몰린 거다, 쏠린 거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올해 성과조차 과연 상지대와 한라대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자구책, 노력으로 과연 이룬 건가? 뭐 유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또 의문도 있는 상황이죠. 또 이런 마당에 등록률은 뭐 일단은 채웠어. 재학생 근데 유지시킬 수 있냐? 재학생 충원율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낮거든요, 상지대 한라대가. 그래서 이걸 과연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막 편입하고 막 이렇게 다른 대로. 네, 아니 뭐 반수하고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지대 다닐 때도 참 엑소더스 좀 대탈출 엑소더스 2학년 때까지는 있었는데 뭐 난리 났습니다. 자퇴하고 막 다른 데로 막 떠나겠다 이런 사람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분위기가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별다른 지금 해법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더 큰 위기가 찾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네. 근데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게 뭐 지방대 문제가 그 지방대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지방 소멸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줄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본적인 그 문제의 그렇죠. 원인은. 뭐 우리가 이제 저출생 얘기도 합니다만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대학은 그대로인 상황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네. 보면은 대학 진학을 앞둔 18세 인구 중 대학에 진학하는 인원을 출연해 산출하는 대학 입학 가능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올해 31만 6,623명으로요. 10년 전이면 제가 대학을 입학할 때입니다. 2013년 13학번 당사자셨군요. 네. 10년 전에는 대학 진학자 수가 44만 6,474명이었는데 약 13만 명 줄어든 셈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대학 입학할 때보다 지금 13만 명 줄었다. 궁금해서 우리 구계인 씨가 입학을 한 2009년을 보면 2009년에 47만 2,243만 명으로 3명으로 거의 16만 명 줄어든 거죠.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구긴 씨와 제가 갈 때보다는 거의 10만 명 이상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3만 명 줄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 10년에 더 어떻게 보면 폭이 조금 더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10년 후를 봅시다. 10년 후를 보면 거의 이제 30만 명 선도 붕괴될 가능성이 크고요. 조사를 보면 이제 2040년에 가면 이제 17만 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그야말로 대학들은 뭐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죠. 이건 정말 그 상위권에 있는 몇몇 대학 아니면 굉장히 특수한 뭐 목적을 가진 대학 아니 그리고 뭐 그 지방대 중에서도 국립대 정도만 뭐 생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지방대 다 문 닫는다 이게 나오는 건데 교육부 기자단이요 1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 111명에게 향후 10년 안에 문 닫을 대학 수를 물은 결과 30개에서 50개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 36% 정도가 그렇게 이제 꼽았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전국 4년제 대학은 현재 19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야, 근데 거죠. 저는 10년 뒤라면은 이거보다 더 많이 문을 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그 엄청난 지각 변동이에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문 닫은 대학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실제로 문을 닫은 문을 대학은. 닫는다 얘기 나와. 근데 이 얘기는 10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거죠. 완전히 한중대처럼 그런 대학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데 앞으로 10년 안에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50개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어쨌든 그만큼 상황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실제 어떤 통계로 보더라도 이것이 현실성이 굉장히 있는 말이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문을 닫는다면은 문을 닫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학생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중대 사례를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 부지를 어떻게 그럼 처리할 거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방대가 문을 닫는다는 것, 대학이 문을 닫는 거는 그 지역 전체 어떤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지금 지방대 특히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 중입니다.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 해서 정부가 집행하던 이제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이런 일반 재정 지원과 연구 개발 사업을 빼고는
나머지 이제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 50% 이상, 이게 한 2조 원 이상 된다고 해요. 요거는 2025년부터는 지자체로 넘긴다고 합니다. 너희가 알아서 지원하고 싶은 대학 지원하고 뽑아서 해라. 넘긴다는 거예요. 예산은 주되. 그렇죠. 예산을 주고 너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안 한다 이런 거 더 이상. 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 글로컬 대학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2023년엔 10개 내외 대학을 지정하고요. 2027년부터는 비수도권 대학 30개 내외 대학을 지정해 5년간 학교 한 곳에 1,000억 원 지원할게. 한 곳당. 그러니까 육성할 곳은 확실히 육성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문 닫는 건 막을 수 없다면은 그렇죠. 그럼 그래도 지역에 엄청난 대학 하나는 남기자. 그렇죠. 약간 이런 의미겠네요. 그래서 사실 원주 대학들이 이런 정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개가 저어집니다. 원주에서 그나마 살릴 대학, 사립대 중에서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빼고는 그거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원도 전체로 보더라도 한림대라든지 뭐 이런 곳밖에 생각이 안 나고 국립대로 보더라도 뭐 강원대라든지 강릉 원주대 정도? 뭐 이것 빼고는 사실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느낌인 거죠. 무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경쟁력을 조금 어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기도 해요. 원주가 그래서 요새 이제 끌고 가는 게 이제 띄우고 있는 게 반도체죠. 그렇죠. 반도체 공유대학 또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으로 대학을 좀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원주가 기반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업계 생태에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쵸. 이게 잘 될지 미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리고 또 대학들은 재정에 빵꾸가 나고 있습니다. 막 충원율이 30%도 미달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히 버틸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게 장기 비전인데 반도체는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리냐? 10년 뒤에 다 문 닫는다는데 될 때까지 못 기다린다. 아니 이거 약간 우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맞죠? 언젠가 된다고 다 왔어. 그러다가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버텨서 결국 버틴 게 성공해서 대박이 치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버티다가 이게 그 마지막 발화점을 가지 못하고 그 불이 꺼져버리느냐.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강원대는 이제 또 강릉 원주대랑 또 통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강원대 강릉 캠퍼스, 강원대 원주 캠퍼스 뭐 이런 식으로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때 뭐 저도 뭐 국립대는 결국 통합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영역에서 가면 그게 얼마나 이제 구성원들을 위한 이제 통합이 되느냐 이제 또 다른 문제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도 사실 하려고 했었죠, 통합을. 맞아요. 근데 잘 안 됐고 막 그랬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사정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번에 추진이 가능할지 또 의문인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모든 대학을 살리겠다고 약속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모든 대학을 살려드리지 못한다는 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대학 총장들 모였다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 안 살린다 우리는. 망할 대학은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역의 한 대학 정도는 정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살릴 대학은 살리고 못 살릴 대학은 우리는 뭐 어쩔 수 없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씁쓸한 일이에요. 씁쓸한 말이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 면에서 또 틀린 말도 아니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100개 대학에 10억씩 주는 게 얼마나 그 대학을 유지시키는 데 의미가 있겠느냐.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럼 차라리 한 개 대학에 1,000억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뭐 얘기하는 게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모든 걸 그렇게 합리적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진짜 뭐 형평성으로 아니면 합리적인 그 이성의 판단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또는 뭐 주변에서도 망할 대학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는데 그게 뭐 맞는 말이긴 해요. 맞아요. 정말 뭐 운영을 개판으로 하고 막 비리가 있고 이러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살릴 수가 없는 수도 있죠. 근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계속 대학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때로는 그렇죠. 또 우리나라 특히 더 이런 입시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대학이 뭐 나라 규모 아니면 인구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너무 많이 만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후과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삼 정부 때 이제 대학 설립 준칙인가요? 그걸 이제 완화하면서 우수한 대학들이 생기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 또 사학 개혁도 안 되고 막 이러면서 그 후과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대학이 맞아요. 없으니까. 앞서 네. 말씀하셨지만 대학 하나가 없어지면 그 주변 상권이 망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네네. 그 여파가 또 지역 전체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지대만 보더라도 이게 상지대가 침체하니까 우산동 전체가 거의 침체하는 느낌.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 영향도 최근에 더 컸지만은 네네. 또 흥업은 어쩔 겁니까? 세 개 대학이 몰려 있는 이곳에 한라대라든지 녹록지가 않아요. 강릉 원주대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만약에 대학이 그냥 망해도 된다고 하면 여기 상권도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건데. 아니 또 그냥 뭐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상지대 지금 이런 위기가 계속 반복돼서 만약에 진짜 한중대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아니 가뜩이나 지금 우산동 상권이 계속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또 양방향으로 다시금 전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계속 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람이 계속 오게 하기 위해 그런 의견들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근본적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 네네. 계속 이 부차적인 문제들로 계속 제기가 되는 거고 한중대처럼 되면 안 된다. 한중대도 지금 뭐 거의 뭐 찾아온 사람 유튜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이름은 그렇죠.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지방 분권이라고 해서 이제 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수도권 과밀화, 또 수도권 중심주의 이런 걸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제일 이제 필요한 방향은 수도권 대학을 결국 하방시켜야 됩니다. 비수도권으로. 사실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살릴 대학은 사실 거의 수도권에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풍토, 이런 지금 상황이 과열된 입시 경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부동산에 대한 문제로도 연결되기도 하고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엔 대학을 결국 분산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국공립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분들도 있고 국립대부터 그렇게 만들자. 네네네네. 어쨌든 그런 방향이 맞다고 보는데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려면은 뭐 세금 건드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인데 그럼요. 사학 개혁 수준인데 이거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지금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 경쟁력이 높은 이유도 이 대학에 가지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의 순수한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지리적 여건이 더 크다고 봐요. 왜냐면 그렇죠. 네. 거기 그 대학이 그 지역에 있지 않으면은 그만큼의 경쟁력 아니면 그만큼의 뭐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직접 모아놨으니까 네네네. 사실 그렇게 더 시너지를 낸 측면도 그러니까 있는 괜히 인서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이런 구도에서 이런 구조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대학 구조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서울권 대학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역에 네. 있는 대학들은 계속 네.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네. 아니 하다못해 그 차이가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은 제가 다닌 학교가 한국 외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통합 그 대학인데 그 캠퍼스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용인으로. 근데 그 서울과 용인의 그 입결이 다른 이유가 지리적 요건도 굉장히 그렇죠. 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용인에는 통번역 전문 대학이 있어요. 학부에서. 그게 거의 전국 최초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이 높은 학과를 그 지역에 배치를 하더라도 여기에 입결보다 서울의 입결이 더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는 거는 그렇다고 그래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걸 다 빼서 글로벌 캠퍼스로 오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네. 그렇게 되면 과연. 그러니까 그 어문 관련된 거는 다 이제 이쪽으로 가지고 오자. 용인으로 가지고 오고 거기는 뭐 경영, 인문 뭐 이런 쪽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요 캠퍼스 통합을 할 때 그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고 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종합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공계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한데 그래야 종합대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문동에는 이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인문 관련된 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용인의 이과 뭐 공대라든지 자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 캠퍼스로 가지 않으면 그게 된다. 불리해지는 거예요. 종합대학 못한다. 네,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있는 뭐 몇몇 대학의 학우들 중에서는 통합되면은 학벌 세탁한다 이런 뭐 얘기도 있을 정도로 그게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컸었죠. 그렇죠. 네. 아니 지금도 사실 강원대, 강릉 원주대 통합한다고 했을 때 또 그런 얘기 나올 거고 분명히 강원대 네네네. 중심으로 또 그런 얘기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구도 그러니까요. 개혁이니까 네. 상대 구성원도 반발할 거고. 구도 그러니까요. 개혁. 그러니까 맘 같아서야 뭐 연세대 목포로 옮겨버리고 고려대는 저 어딥니까? 지금 뭐, 있는 세종 뭐 조치원 이쪽으로 거기로 뭐 남해로 옮기든지 네. 뭐 이렇게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결국에는 이게 뭐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너무 서울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수도권에. 근데 그게 이제 누구도 만족시키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고. 네네. 아니 하다못해 송도로 캠퍼스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반발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국립대도 못 하잖아요. 솔직히 국립대도 그쵸.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사립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지방대만 망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참 그래서 어려워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이게 만약에 그런 상상이 가능하다면은 저는 역설적으로 이게 근데 대학 평가 시스템도 개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지방대가 더욱더 순수 학과를 더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게 더 경쟁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여러 이런 뭐 대학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수학과를 다 통폐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다 그렇죠. 실용학과 위주로 좀 개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순수학과가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이제 특히 뭐 철학과라든지 특히 인문계 순수학과는 더욱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마당에 이제 이게 한 5년만 지속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입학했을 때 2009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미 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더 많은 학과들이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진행이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런 순수 학과를 졸업한 학부생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조금 더 이어지면 뭐 석박사는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학문적 경쟁력도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지방대가 이런 순수학과를 더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 아까 반도체랑 비슷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조금 더 버텨낸다면은 앞으로는 순수학과가 진짜 상지대, 뭐 한라대 거기에만 있는 학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전국에서 그 학과를 위해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려면은 정부 시책도 사실 우리 사립대들은 특히 정부 시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정부에서 사실 네. 그런 걸 밀어줘야 되거든요. 인문학대학을 맞아요. 양성하겠다. 네네. 물론 그것도 이제 경제적 논리로 빠지면 안 되는데 네네네. 그렇지 않은 이상 솔직히 사립대가 버틸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결국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거의 이공계 쪽 밀어주지 않아요. 반도체 엄청 강조하고 막 네네. 코딩부터 해가지고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네네. 대학들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상당히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민 씨 말씀처럼 되면 좋겠는데 참 녹록치 않아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막 취업률 이런 것들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대학들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뭐 아까 우재 씨가 제공해주셨던 대학들을 다 지방으로 보내버려야 된다. 네, 하방을 시켜버리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근데 이제는 이게 막 그냥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합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진짜 코앞에 닥친 일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심도 깊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저희가 대신 전해드릴 예정입니까? 오늘은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 대신 평생교육 배달 강좌 1기 학습 단체 모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복잡합니다. 네, 일단은 평생 교육 배달 강좌가 뭐냐? 네네.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강좌를 네, 이제 원주 시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강좌를 원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게 강사를 파견해서 무료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학습 단체를 구성해서 수강하는 거죠. 보통은 뭐 이제 보건소라든지 그렇게 지정된 장소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걸 신청해서 그 장소에 찾아가서 듣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이제 특히 이제 원주 좀 외곽에 사시는 분들, 좀 마을 주민분들이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네. 멀리까지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 그쵸. 도심까지. 네.
그래서 원주 시민 7명에서 10명 정도가 학습 단체를 구성해서요. 희망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무료로 강사를 지원하는데 교육 장소는 뭐 학습자가 직접 선정을 하는 겁니다. 또 교육 장소 방법에 따라 협의를 거쳐서 10명 이상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최대 20명까지도 가능하다. 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원주시 그 공문에서는 제시하더라고요. 생활 스포츠, 뭐 요가, 에어로빅, 줌바 댄스, 라인 댄스, 또 한국 무용 같은 우리춤, 뭐 생활 공예도 있고요. 네네. 뭐 꽃꽂이 같은 게 있겠죠. 자수라든지 미술 서예, 뭐 캘리그라피, 뭐 채색화, 뭐 일러스트 이런 것도 있고 음악 좋아요. 통기타, 색소폰, 우쿨렐레, 하모니카, 우리소리 민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외국어, 영어 회화, 중국어 회화, 뭐 교양, 한국사, 인문학, 스피치, 부동산 재테크, 또 모바일, 스마트폰 사용 기초, 뭐 스마트폰 작가 되기, 모바일 미디어 제작,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뭐 되게 여기 그렇죠. 예시로 나와 있는 거는 뭐 그런 시민 강좌에서 많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긴 하네요. 뭐 인기가 있는 강좌고. 요거 외에도 협의를 하면은 뭐 만들 수 있다. 희망 강좌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고로 강사가 수강생을 모아서 지원하거나요. 수강생이 강사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사는 시에서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수강생이 중복 지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1기에서는 한 강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강생은. 그리고 작년 3분기에 선정된 단체가 재지원하거나 일부 구성원만 변경에 신청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또 강사비 외에 또 이제 재료비가 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꽃꽂이나 뭐 이런 건 특히 이런 것도 별도로 해야 된다. 강사비만 거의 사실상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보이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최대한 많은 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올해 1분기 이제 모집을 한다는 건데 계획을 보면은 3월 2일부터 이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오후 6시까지 모집을 합니다. 16개 단체를 선발하는데요. 5개 단체는 노인과 장애인 같은 교육 취약 계층을 우선 배정한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강좌가 배정된다고 해요. 희망 강좌가 아마 중복돼서는 선발 안 하나 봐요. 앞서 있는 것 중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선착순에서 밀리면 희망 강좌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뭐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약간 뭐 강사 풀은 있나 보네요. 거기에 아무래도, 따라서 조금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게 또 뭔가 신속하게 또 이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미리 마련돼 있지 않을까. 완전 새로운 걸 하기에는 뭐 몇몇 단체는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수 단체는 이미 있는 좀 강좌 중에서 되지 않겠나. 뭐 갑자기 막 저기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든지.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스페인어 정도는 있겠지만, 뭐 정말, 아랍어부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인도네시아어나 뭐 이런 쪽. 아니면 뭐 튀르키예어 이런 건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또 나라의 언어로. 어쨌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희도 한번 맨날 버킷리스트만 늘어나는데 저도 요새 이제 일본어를 좀 배우고 싶다. 생각을 1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10년 전에도 책을 샀거든요. 근데 10년 만에 또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판을 또 군대에 있을 때 샀어요. 작년에. 그것도 안 봤습니다. 근데 약간 일본어는 이게 또 우리 또래는 이런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뭐 일본 문화를 같이 즐기다 보면 이런 생각은 항상 좀 하잖아요. 일본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맞아요. 또 일본 여행도 많이 가시니까. 그쵸. 그래서 좀 이번에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요거는 그냥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저의 뇌피셜이고 우려인데, 보통 이런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할 때 뭐 일본 쪽 이런 거 들어가면은 잘 안 받아주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외색 논란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안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뭐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안 하겠죠. 10년 안에는 배워야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꼭 원하시는 강좌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들어보고 싶겠다. 배달을 직접 해준다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까 저희가 뭐 일정이나 이런 건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서 뭐 이걸 확인하고 신청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말씀 안 드렸네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아는 이야기가 될 뻔했네. 일본어 꼭 배우고 싶으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원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제 고시 공고란에 보통 이런 거 다 올라옵니다. 고시 공고란 보시면 올라오고요. 또 원주시 블로그에도 자세하게 또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또 참고하셔서 또 이제 평생교육원 학습관에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고 뭐 등록한 절차도 안내가 될 테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선착순이니까 빠르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 2부에서는 얼마 전에 또 문을 열었죠. 반도체 교육
센터가 네,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원광수 시정과 이제 김진태 도정이 아주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이제 반도체 이제 클러스터. 네. 그 일환으로 지금 연계 교육센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 클러스터는 뭐냐? 말은 많은데 이거에 네네네.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도대체 이제 원주의 이제 특산물로 반도체가 될 수 있는 거냐? 아하.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내일은 그게 뭔데 코너에서 한번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해보는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요게 뭐 대선 때부터 좀 원주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뭐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고 또 원광 시장에서도 굉장히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근데 뭐 자세히 그게 뭐야 궁금하셨던 분들은 저희 내일 전해드릴 2부에서 좀 그 관련된 소식을 같이 공부하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진행해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네. 원주 아는 척.